소프트맥스와 관련된 중요한 실용적 세부 사항인 로그합 지수 트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그합 지수 트릭은 우리가 수치 계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C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컴퓨터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어떤 변수라는 것이 처리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머신러닝 모델이나 통계 모델을 학습시킬 때에는 컴퓨터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수학 모델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변수의 범위에 한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변수의 범위를 이제 아래쪽으로 초과한 것을 언더플로우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초과한 것을 오버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쓸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떤 C라는 카테고리에 확률 값을 소프트맥스로 계산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을 계산을 해야 되죠. 이때 ZA 값은 아래에 있는 이 익스포넨셜의 AC를 모두 다 더해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C가 3개라고 했을 때, 즉 카테고리 변수가 3개라고 했을 때 Z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 그 머신러닝 모델, 어떤 통계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의 아웃풋이 결국 실수값이 되는데요. 이 실수값이 굉장히 큰 값이나 작은 값도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크지 않더라도 적당히 뭐 100, 1000 이 정도만 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흔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키와 몸무게를 결정하는 선형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앞에서 했듯이 몸무게는 W1 곱하기 키 플러스 뭐 바이어스 이렇게 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키라는 수치는 대략적으로 뭐 170 뭐 이 정도 사이에 있겠죠. 그리고 W라는 수치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일단 랜덤하게 보통 주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일단 학습 초기 값으로 랜덤한 값을 일단 주고 점점 찾아 나가는 그런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덤한 값이 뭐 10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바이어스는 뭐 랜덤한 값으로 뭐 100 정도를 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키라는 숫자를 입력하고 그걸 W랑 곱하고 바이어스랑 더하게 되면은 대략 뭐 2000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2000 정도의 숫자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게 이제 뭐 몸무게 추정치로 일단 초기 값으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0이라는 수치가 바로 이 모델의 아웃풋이 되겠고요. 걔가 바로 A라는 수치가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A가 그런 식으로 2000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이 익스포넨셜에다가 지수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소프트맥스 함수상 2의 이제 a 제곱이 되니까요. 바로 그 아웃풋으로 나온 실수값 그것을 바로 익스포넨셜 지수 부분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수치가 뭐 1이라는 수치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0, 1, 0 정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넨셜 0 더하기 1 더하기 익스포넨셜 0제곱은 4.7의 정도가 숫자가 나와가지고요. 이 정도는 이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머신러닝 모델이 출력한 수치가 1000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 카테고리별로 이 정도 수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익스포넨셜의 1000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1001제곱 더하기 익스포넨셜의 1000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의 출력값이 이렇게 굉장히 큰 경우에는 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작은 값, 마이너스 쪽으로 작은 값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게 되겠고 정확히 컴퓨터가 처리하기로는 0으로 이제 처리를 해버립니다. 왜냐면 너무 작기 때문에 컴퓨터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초과하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이제 초과하게 돼서 컴퓨터에서 0으로 되게 돼서요. 우리가 아무리 이걸 통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Z값이 이제 무한대가 되거나 0이 되면은 이 아래쪽 값이기 때문에 얘가 무한대가 되거나 0이 되면은 특히 0이 됐을 때 또 살펴보면은 이 값이 무한대가 돼버릴 수가 있게 되겠죠. 분모가 0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실수값을 출력을 하는데 굉장히 값이 크거나 작은 값을 출력을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분모를 계산하는 과정 혹은 분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값의 범위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실제로 컴퓨터에서 구현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겠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로그합 지수라는 트릭을 사용해서 실제로 컴퓨터 내부에서 구현을 합니다. 로그합 지수 트릭의 핵심은 밑에 있는 이 항등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로그에 시그마가 있고 거기에 익스포넨셜이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요. 이건 스칼라가 되겠고요. 스칼라 변수 m 플러스 스칼라 상수 m 플러스 로그 그 다음에 시그마 익스포넨셜 그 다음에 a에다가 마이너스 m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m은 임의의 상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이걸 증명을 해보게 되면은 우변에다가 이제 익스포넨셜 m을 곱하고 일단 나누게 되면은요. 네, 이제 실수가 있었고 익스포넨셜 m을 곱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진행을 하자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익스포넨셜에 이 ac와 m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익스포넨셜 ac 마이너스 m이니까요.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 곱하기 익스포넨셜 ac랑 똑같게 되겠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이 시그마가 있는데요. 근데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m 같은 경우에는 상수이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로그 익스포넨셜 m 이제 여기 괄호가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시그마 2의 a c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그의 성질 중에 이렇게 곱으로 되어 있는 것은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덧셈으로 바꾸면 로그 익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m제곱 덧셈 로그 시그마 2의 a의 c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자연 로그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m이 돼버리죠. 얘가 마이너스 m이 돼버리고요. 앞에 있는 m이랑 이제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로그 시그마 익스포넨셜 ac가 나오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변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m은 어떤 수든 사실 상관은 없긴 하지만 이 수식을 만족시키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m을 어떤 수를 사용을 하냐면요. ac 중에서 즉 이제 ac라는 게 벡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a라는 벡터의 원소죠. 그래서 a1번, a2번, a3번 이런 식으로 머신러닝 모델에 출력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개수만큼 이제 출력을 하는 그 실수값이 되겠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맥시멈 값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m이라는 것은 보통 ac 중에서 맥시멈이 되는 애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수식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왼쪽에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고치고 나서 이제 오버플로우나 언더플로우를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듯이 예를 들어 오버플로우가 나는 이 경우 A가 1000, 1001, 1000에 대해서 한번 뒤에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때 M은 그러면은 1001이 되겠죠. M은 1001이 되겠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로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001 플러스 로그 시그마 익스포넨셜 a의 c의 m인데요. 근데 m을 우리가 1001로 설정을 했고 a의 c는 1000이거나 1001이 됐었죠. 그래서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이거나 0입니다. 이제 ac가 1000, 1001, 1000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마이너스 1이거나 0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안에 합리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듯이 익스포넨셜 지수 쪽에 굉장히 큰 수나 작은 수가 있던 것이 문제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로그썸 익스포넨셜 트릭을 사용하고 났더니 익스포넨셜 지수 쪽에는 굉장히 작은 수가 들어가서 컴퓨터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수로 바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계산이 불가능했던 이 부분이
익스포넨셜의 합부분이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이제 m을 빼줘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릭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LSE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LSE는 우리가 로그썸 익스포넨셜의 약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로그썸 익스포넨셜 a라는 벡터가 주어졌을 때 함수는 얘인데요. 앞에 봤었던 로그에다가 z, 그러니까 그 소프트맥스의 분모 쪽이 있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맥스의 분모 쪽에 로그를 취한 애를 우리가 LSE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로지스로부터 확률을 아래쪽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LSE를 하고 나서 이제 AC를 빼주고 거기다가 다시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은 원래 이제 로그를 취하기 전의 수치로 돌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오버플로우, 언더플로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소프트맥스 확률을 컴퓨터 내에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합 지수 트릭을 이용을 해가지고 맥시멈 A 값을 사용을 해서 걔를 이제 지수 쪽에서 빼버리는 방법으로 합리적인 숫자를 익스포넨셜의 지수 쪽에 놓게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딥러닝 모델 학습 과정에서도 사용이 되겠고요. 학습 초기에는 이제 우리가 모델이 출력하는 로짓 값이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뭐 1000도 나올 수도 있고 10,000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웨이트라는 것이 초기화가 될 때 그때 랜덤한 숫자로 되기 때문에 모델의 출력이 엄청나게 커지거나 작아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때 이제 딥러닝이 학습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로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로스를 계산할 때 z값 앞에 봤었던 그 소프트맥스의 분모값이 0이거나 무한대가 돼버리면은 로스를 계산할 때 무한대나 0이 되겠죠. 똑같이 이제 로스는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가 0이거나 무한대면은 로스도 0이거나 무한대라서 학습을 시킬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로그썸 트릭을 써서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지수에 이제 적당한 수준의 숫자를 넣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가우시안 분포 혹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정규 분포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이 종 모양을 가지는 분포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이것을 이제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키 분포, 몸무게 분포 이런 식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이 분포를 실제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값을 갖는 랜덤 변수를 모델링할 때 이것을 이 분포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이제 많은 특성들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중심 극한 정리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가우시안 분포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다루기가 쉬운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우시안 분포가 어떻게 이제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쉬운지를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일단 가우시안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CDF랑 PDF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잠깐 봤었는데 이제 CDF랑 PDF를 다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D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어떤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그 확률을 알고 싶을 때 그 확률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우리가 그 해당 확률 변수 y가 그 해당 수치 이하일 때의 확률을 정의를 하는 것을 CDF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까지의 해당할 확률을 전부 다 더한 게 바로 이 CDF의 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를 나타내는 랜덤 변수 y가 있다라고 했을 때 p 170은 어떤 수치냐면은 우리가 키가 170 이하일 확률을 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DF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구간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일 확률에서 키가 170 이하일 확률에서 키가 165 이하일 확률을 빼주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어떤 구간 확률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우시안 분포의 CDF는 약간 특별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파이라는 기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겠고요. 그때 확률 변수 y의 값의 후보가 여기 이렇게 y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진 값으로 뮤와 시그마 값, 즉 이제 평균과 그 표준 편차 값이 주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오른쪽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n이라고 보는 게 이제 가우시안 분포 노말의 약자를 따서 n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요. z 값에 이제 확률 분포인데 그때 뮤와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이제 z 값에 대한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적분한 것인데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적분하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까지 적분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z라는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것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y까지 적분한 값이 바로 CDF의 가우시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 모양의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우리가 얘가 이제 y 값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애들을 다 적분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넓이의 합은 1인데요. 이 정도를 적분했다 그러면 한 0.6, 0.7 정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n, z, 뮤, 시그마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때 뮤는 이제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뮤와 시그마를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그릴 수가 있게 되겠고 그때 이제 y까지 모두 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적분을 한 그런 값이 바로 CDF, 가우시안의 CDF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우시안 CDF를 실제로 계산하는 것은 이제 앞에 봤듯이 적분이 있는데 그때 적분 안에 들어가는 게 가우시안입니다. 가우시안의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적분하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적분을 할 때 오차 함수, 에러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적분을 합니다. 가우시안 CDF는 또 다르게 이렇게 적분이 없는 방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z라는 이 값은 뭐냐면요. y에서 뮤를 빼고 시그마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라는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그 y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 여기에서 이제 z라는 값이 되겠고요. 얘를 이제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y라는 변수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작업을 표준화라고 하고요. 머신러닝,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딥러닝에서도 이런 표준화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오차함수 ERF라는 것은 정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RF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여기서 ERF에 들어가 있는 이 수치 U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ERF라는 에러 펑션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요. 이제 이 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0에서 대칭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우시안 CDF의 이제 S자 모양이 우리가 앞서서 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플러스 무한대에서 1로 수렴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조 증가 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 지점인 0에서 우리가 0.5의 확률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함수가 됐었고요. 이 CDF의 기울기가 바로 PDF인데 PDF가 우리가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제 평균이 가장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네, 가우시안 분포의 이제 매개 변수 파라미터인 뮤와 시그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뮤는 분포의 평균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가우시안에서는 또한 최빈값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인 남성의 키 분포에서 뮤가 뭐 175다 그러면은 175가 가장 흔한 키다. 그리고 전체 분포의 중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는 표준 편차고요. 시그마 제곱은 우리가 분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분산은 그 분포가 얼마나 퍼졌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가 있고 이런 분포가 있을 때 이 얘가 더 이제 분산이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처음에 그린 애가 더 분산이 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분산의 역수인 정밀도 프리시전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분산의 역수로 정의가 되고요. 이제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산의 역수이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을수록 분포가 이렇게 뾰족해지고요. 정밀도가 낮을수록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뮤가 0이고 시그마가 1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한국말로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제 부르겠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가우시안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우시안 분포는 이 표준 정규 분포에서 평균 이동을 하고 스케일 조정을 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모든 어떤 가우시안 분포도 이제 똑같이 평균 이동과 스케일 조정을 하면은 반대로 이 표준 정규 분포로 다시 회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정규 분포에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부릅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표준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이제 앞으로 천천히 살펴볼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우시안 분포와 분포의 분위수와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위수와 구간은 우리가 분위수라는 것은 몇 번째의 이제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그것을 나타냅니다. 일단 Q 번째 분위수라고 하는 Q's 퀀타일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Q 번째 분위수는 이렇게 YQ라는 값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뭐냐면은 이게 특정 확률 변수 Y가 그 수치 YQ보다 작을 확률이 Q인 지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균값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P의 인버스, 즉 CDF의 인버스에 0.5를 대입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평균값이 되겠죠. 네, 그래서 분위수를 예로 들어서 뭐 키 분포가 있다라고 했을 때 0.7 분위수, 그러니까 0.7 분위수는 Q가 0.7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Y 0.7은 전체 인구의 키가 전체 인구의 70%가 그 키보다 작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Y 0.7은 예를 들어서 평균 키가 170이다 라고 한다면 Y 0.7은 뭐 대략 175 정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YQ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Q가 이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확률 분포에서 특정 Q에 해당하는 어떤 인구라든지 어떤 Q에 해당하는 수치가 이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예로 들면은 키가 이제 y라는 확률 분포로 나타났을 때 확률 변수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yq가 이제 이렇게 y 0.7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의 의미가 우리가 175가 바로 yq가 되겠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얘가 0.7이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175쯤 되면은 우리가 이 q가 0.7이 나온다. 즉 y라는 변수가 175 이하일 확률이 0.7이 되는 지점, 바로 이 지점을 yq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값이라고 하는 미디언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y 0.5가 이제 미디언이 되겠죠. 그래서 이 0.5 값을 CDF의 역함수에 넣어줘서 미디언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분위수라는 게 이제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분위수는 퀄타일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겠고요. 사분위수는 바로 y 0.25랑 y 0.75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CDF의 역함수에 0.25와 0.75를 나타내는 얘네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사분위수, 중앙값 이렇게 받고 그리고 중심 구간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Central Interval 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중심 구간은 분포의 중심에서 특정 비율의 확률을 포함하는 구간을 말을 합니다. 수학적으로 알파 2 나누기 2를 이제
그 CDF의 역함수에 넣어줬을 때 그거랑 이제 1 알파 나누기 2를 CDF의 역함수에 넣어줬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알파가 0.5라고 하면은 4분이랑 일치하게 되겠죠. 알파가 0.5인 경우에는 얘가 0.25가 될 테고요. 얘가 0.75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는 얘네들이 바로 중심 구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 있을 때 어떤 0.25, 0.75, 즉 한 50% 많이 분포하는 50% 내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중심 구간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중심 구간이 95% 인터벌입니다. 95% 인터벌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뮤에다가 시그마, 즉 표준 편차의 1.96을 곱해서 빼고요. 거기가 이제 출발점이고, 그리고 뮤에다가 1.96 곱하기 시그마를 곱해서 이제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있는 애들이 y의 확률 변수 중에서 이 구간 안에 있는 애들이 바로 95% 안에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y에서 샘플링을 100개 해가지고 표본을 100개 만들게 되면은 100개를 만들게 되면은 이 구간 안에 95개는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교 학생들의 평균 키가 170이다 라고 하고 이제 표준 편차가 5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대략적으로 170 빼기 이제 1.96 대시 2를 써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170 빼기 2 곱하기 5, 170 더하기 2 곱하기 5. 그래서 95%의 학생들이 160부터 180 사이에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95%는 이 구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PDF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PDF는 연속 확률 변수의 분포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DF는 결과적으로 CDF의 미분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은 CDF의 미분 계수가 되겠고, 뭐에 대해서 미분을 하냐면은 그 해당 확률 변수에 대해서 미분을 한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분포의 PDF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봤듯이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어떤 y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y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때 뮤와 시그마가 구해졌다, 뮤와 시그마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종 모양의 그림이 이제 이 x축을 y라고 두고 계산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때 이 세로축이 바로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계산된 값이 되겠고요. 이 중앙값이 뮤가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종 모양의 그 모양이 얘를 이제 그렸을 때 이제 종 모양으로 그려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 모양이 바로 PDF를 의미하게 되겠고요. 이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공식을 보자면은 이렇게 여기에는 정교화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PDF를 적분했을 때 전체 면적이 1이 되도록 하는 상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익스포넨셜은 이제 어떤 지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수 부분을 보면은 y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것을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를 표준 편차로 나누죠. 그래서 y가 얼마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을 해서 표준 편차로 나누는 작업이 이렇게 익스포넨셜의 지수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고요. 뮤라는 값에서 최대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PDF를 이용하면은 특정 구간의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변수 y가 있을 때 그 y라는 확률 변수가 스몰 a부터 스몰 b 사이에 있을 이 확률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PDF를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PDF의 정의상
CDF-B, CDF-A의 뺄셈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가우시안 PDF의 특성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작은 구간에서의 확률은 우리가 그 PDF의 값에 구간의 길이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확률 변수 y가 있을 때 작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그 특정 값 y에서 델타 y만큼 더해준 값이 되겠죠. 굉장히 작은 구간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이 안에 들어올 확률은 그 해당 PDF의 값에다가 델타 y를 곱해준 값과 이제 똑같이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PDF가 각 지점에서 확률 밀도 같은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 분포에서 확률 이 PDF를 계산을 했을 때 170이다. 170을 이제 인풋으로 넣어서 PDF를 계산하게 됐을 때 이제 만약에 0.08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169.9에서 171 사이의 확률은 우리가 이 0.8에 0.2를 곱한 것, 이 구간의 길이가 0.2니까요. 그래서 얘가 이제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py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에다가 얘를 곱한 것이 바로 그 해당 위치에 존재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의 키가 여기 사이에 존재할 확률은 우리가 이렇게 근사를 시킬 수 있다. 어떻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170의 PDF를 구해가지고 걔가 이제 값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간을 곱해가지고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은 우리가 앞에 봤었던 이 수식에다가 뮤와 시그마 그리고 y 170을 넣어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0.08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근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률 밀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PDF의 값이 1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F랑은 약간 다른 값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PMF는 1보다 클 수가 없었죠. 근데 PDF는 확률 밀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1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0.1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0에 위치할 PDF는 3.9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했을 때 표준 편차가 0.1이고요. 그리고 평균이 0이다라고 했을 때 이 0에 위치한 애는 3.99의 수치를 가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DF는 충분히 1보다 크다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확률이 아니라 이제 확률 밀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PMF랑 좀 개념이 많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우시안 분포의 평균 기대값은 이제 뮤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것은 PMF에다가 PDF에다가 그 해당 수치 y를 곱하고 적분을 하는 게 바로 이제 기대값이었었죠. 이것은 뮤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얘에다가 이제 y를 곱하고 적분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실제로 뮤가 나오게 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사람들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서 정의했듯이 확률 변수에다가 뮤를 빼고 평균을 빼고 걔에다가 이제 제곱을 낸 것이 되겠죠. 그거의 기대값이 바로 분산이 되겠습니다. 가우시안 분포에서는 이 값이 정확하게 시그마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같은 경우에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이렇게 분산이 이제 시그마의 제곱이고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이 이제 우리가 기대값이라든지 그 표준 편차 그리고 분산이 PMF의 공식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이랑 평균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PDF를 재구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서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을 이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